자, 그럼 먼저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님 목소리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많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많이 돌아오긴 했는데 여전히 조금... 아, 그래요? 네. 참, 이 목소리가 진짜 매력적인데.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정프로의 목소리. 원래 목소리? 네.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듣는 분들이 사실 절반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상쾌하고 힘찬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지가 않았는데. 목소리였는데. 하여튼 빨리 예.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그 다우존스는 0.14%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06%, S&P 500은 0.16% 하락했습니다. 네.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닌데요. 전반적인 이제 실적 발표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실적에서 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는 뭐 주당 순이익이 1.89달러, 매출은 847억 4천만 달러, 시장 예상치를 모두 웃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좀 주가가 좀 오르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고요. 근데 의외로 그러니까 GM 같은 경우에 시장을 예상을 좀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주가는 한 6%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실물 쪽에서 뭔가 좀 피크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 2분기 자동차 매출액이 7% 감소한 198억 7,800만 달러. 그리고 이제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52센트로 전년 대비해서 43% 감소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도 좀 시간에 의해서 조금 빠지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래서 그 이더리움 현물 ETF가 그 통과가 됐는데 이것도 좀 그렇죠. 예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 그 거래되기 시작했을 때는 뭐 엄청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더리움은 좀 그렇진 않네요.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조금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상황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구속이 됐습니다. 네네네네. 예, 그래서 어제 카카오 계열 회사들 주가 한번 같이 보시면은 보통 이게 계열주가 구속이 돼도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었잖아요. 예. 근데 어제는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가 한 3.79% 하락했고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5.38%, 카카오페이도 7.81%. 좀 화면이 안 나오나요? 네. 예, 카카오가 5.36%. 그 뭐 상장된 카카오 관련 계열사들이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예, 지금 같이 보시면은 제가 보통 총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총수가 저렇게 구속이 되는 경우에 올라가는 경우도 꽤 있었는데 과거에. 그러니까요. 여기는 좀 어제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군요. 예, 근데 참 의외였던 게 이게 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는 소식은 좀 이미 좀 정해져서 오히려 예전에는 이게 관련돼 가지고 뭐 그 전에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받을 때만 하더라도 김범수 창업자가 조사를 받는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다가 조사를 받고 나니까 오히려 주가가 좀 오르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좀 오르긴 했었는데 어제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이 새벽 1시쯤 그 김범수 창업자에 대해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대기업 창업주 구속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그 전에 그 대기업 총수로서 구속이 됐던 분은 그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그리고 황재복 SPC 대표, 그리고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이 구속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김범수 창업자가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은 지난해 2월에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좀 시세 조종한 그런 혐의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매수가보다 더 위로 올리려는 이런 이제 전략들을 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하이브가 주식을 사 모으기 위해서 시장에다 공개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공개 매수 가격이 12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2만 원 이하에 있으면은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11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이제 주식을 11만 원에 사서
하이브한테 12만 원에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보다 아래로 형성이 좀 돼 있어야 공개 매수가 되는데 그 12만 원을 만약에 넘어가 버리면 뭐 시장에다가 팔면은 뭐 13만 원에 팔 수 있는 거를 굳이 하이브에다가 12만 원에 팔진 않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12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공개 매수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12만 원이 일종의 좀 변곡점이 좀 됐었는데 네네. 일반적으로 공개 매수를 시행하게 되면은 그 보통 공개 매수 가격을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왜 그러냐면 그거를 이제 했을 때 장외 거래 또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장외 매수가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형성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가 이제 그 뚫리고 올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 카카오 쪽에서 대구 좀 꽤 많은 자금을 거기서 주식을 사 모았던 그런 정황들이 발견이 된 거죠. 특정 지점에서 뭐 이렇게 뭐 2천 몇백억인가 이렇게 갔었다 뭐 이런 이제 보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사모펀드가 같이 동원이 됐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고요. 근데 그럴 때 뭐 카카오 쪽에서의 해명은 뭐 자기들도 이제 뭐 이결권 확보를 위해서 주식을 사 모으고 있었다 이런 건데 그러기에는 너무 좀 적나라하게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럴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럼 여기서 그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그 일을 그 실제로 했던 분들은 뭐 배재현 대표를 비롯해서 이미 구속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김범수 창업자가 그 시세 조정 계획을 사전에 보고를 받고 승인을 했느냐, 요 부분이 지금 관건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좀 의외이긴 했었던 게 그 도주 우려와 그 증거인멸의 우려를 얘기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 대기업 총수를 구속할 때는 도주 우려를 얘기는 잘 안 했습니다. 그렇죠. 뭐 도주하기는 뭐 진짜 너무 알려진 사람이기도 하고 네. 가긴 어딜 가겠어요. 그렇죠. 근데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들만 보통 명시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도주 우려까지 좀 명시를 했다는 부분도 법조계에서는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도주 우려도 여기 적었군요. 예, 예.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서 그 이제 그 유죄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카카오 그룹에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저기가 있습니다. 그 은행 같은 경우 이제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는 걸 받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를 그러니까 소유를 한다. 네. 그러면은 사실 그 일반적인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그 주식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대주주야. 근데 내가 감옥에 갔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는 대주주 적격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대주주로 적격하지 않은 사람이 그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팔아야 되는 그 규정들이 좀 있습니다. 워낙 이제 도덕성이라든지 뭐 준법 정신 같은 게 매우 고도로 더 요구가 되기 때문에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그 돈 갖고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물론 이렇게 뭐 도덕성까지 보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얼마나 착한지를 보는 건 아니고 네.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론스타 같은 경우에 하나금융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유죄 판결 같은 것들이 나면서 네. 그럼 너는 대주주 적격성이 훼손됐으니 팔고 나가라 뭐 이렇게 된 경우도 있었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이제 금융위원회에다가 마이데이터 산업하고 신용카드 산업에 대한 인허가를 신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때가 이미 그 주가조작 사건이 지난해 2월에 있었던 거고 네. 그거를 신청을 했더니 야 이게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 모르는데 거기다 어떻게 인허가를 해주냐 그래가지고 지난해 5월에 허가 절차가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을 이유로 카카오가 이제 대주주가 아니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은행의 대주주가 이렇게 잘 없습니다. 은행에 대주주가 없어요? 보통은 없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KB금융의 대주주가 있습니까? 하나금융의 대주주, 뭐 신한은행의 대주주 이게 별로 없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분산돼 있죠 주주가. 그래서 특정한 대주주가 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은행에서 뭐 누구 어디 뭐 사모펀드가 뭐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그 뭐 빠지는 게 뭐 크게 문제는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주주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카카오뱅크가 이제 뭐 실제 판결을 받게 되면은 여기서 좀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음흠. 근데 이번에 좀 어떤 것이 나올지도 좀 관건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엔터들 같은 경우도 뭐 SM을 비롯해서 웹툰 이런 데 해외 사업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가장 좀 그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그 CA 협의체라고, 예. 그러니까 카카오의 그동안에 목요일 내일 저희 뭐 취재팀에서 하든 제가 하든 이게 좀 더 상세하게 카카오의 지난 경로를 조금 한번 짚어보려고 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동안 카카오의 문제점이라고 지적이 됐던 부분들이 이게 그 동시다발적으로 계열사들이 문어발식 확장을 하면서 네, 골목 네, 상권 네. 침해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다시 개선을 하는, 쇄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CA 협의체고, 그 CA 협의체에 이제 김범수 창업자가 다시 거기에 헤드로 복귀를 한 다음에 그 계열사 간 의사결정을 좀 그 중앙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로 바꿔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90점 역할을 했던 게 이제 김범수 창업자인데, 이번에 이제 구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일단 카카오 쪽에서는 정시현이나 대표를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남은 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카카오 모빌리티의 뭐 그 가맹 택시 콜 차단, 뭐 경쟁사 콜 차단 관련한 의혹, 그리고 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들이 좀 연이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가 좀 카카오 그룹 전체의 조금 어두운 네. 그런 전망을 좀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뭐 약간 뭐 음모론적인 시각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지난 정권에서 아주 카카오가 이쁨을 받았고 이번 정권에서 미움을 받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얘기들도 시장에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차피 아닙니다. 네. 의혹 얘기하시길래 갑자기 저도 뭐 의혹 얘기를 잠깐 해보려 그러다가 네, 이 정도 하고 두 번째 뉴스도 한번, 이거 진짜 심각하던데 이거 참, 두 번째 뉴스. 이거 심각합니다. 예. 상당히 큰 사회적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거 처음에 이 제보를 며칠 지난주 좀 전이었나? 좀 얘기 바꾸서 이거 꽤 문제될 수 있는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게 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이슈가. 근데 왜 조심스러운지에서 이미 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일단 뉴스를 전해드리고서 네. 이게 왜 조심스러웠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Q10의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사태가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픈 마켓이 있으면은 네. 그 상품을 누가 이렇게 올리고 누가 이제 구매자가 돈을 내면 그 돈을 판매자한테 정산을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정산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거는 이제 판매자들이 정산을 안 해주니까 물건이 팔리면은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지금 이제 물건을 아예 안 파는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일단은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교원투어 등 주요 여행사들이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애매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구매자들은 이미 구매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이 여행사로 안 가기 시작하니까 여행사에서 이제 판매를 중단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 걸려있는 돈들도 있을 겁니다. 구매자는 구매를 했는데 그렇겠죠. 판매자한테 돈이 안 간 건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구매자 입장에서는 나는 물건을 샀는데요. 네. 그럼 판매자 입장에서는 저는 안 받았는데요. 근데 이게 여행 상품이란 말이죠. 그럼 여행 상품 같은 경우는 딱 그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행사들은 지금까지 하는 얘기는 일단 7월 달 거는 우리가 좀 어떻게든 하겠다. 그러니까 설사 정산을 못 받았어도 당장 7월 달 거를 안 해주게 되면은 그 소비자들 피해가 좀 크잖아요. 네네네. 근데 8월 달부터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근데 8월 달이래 봐야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티몬, 위메프 등을 산 회사가 이제 Q10이라는 데가 있는 거죠. 예, 예. 이 Q10이 이제 예전에 그 G마켓인가 만들었던 그 양반이 다시 이제 가서 만든 회사고. 그쵸. 예. 근데 여기서 막 아주
공격적으로 막 티몬 UMF 사고 막 이것저것 사고 하면서 뭐 어디 나스닥 간다 이제 이런 얘기 한참 막 나오다가 무리한 사업 확장에 별로 돈은 안 되는 상황이 쭉 이어지면서 지금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판매자들한테 원래는 물건 팔렸으면 구매자들한테 돈 받아서 팔렸으면 판매자들 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하는 게 계속 지금 언제부터 지금 이어져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좀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맥락은 정프로님 말씀이 맞는데 예. 조금 더 이거를 그 경제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이 구영배 큐텐 대표가 이제 지마켓을 창업했던 사람이고 이게 이제 그 지마켓을 설립해서 2009년에 이베이에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베이에 매각을 하면서 거기 조건이 그 한국에 들어와서 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10년간의 겸업 금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분이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했던 겁니다. 그게 큐텐입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그 큐텐을 만들고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큐텐에다가 이제 거기에 그 티몬이라든지 뭐 위메프라든지 이른바 이제 커머스 업체들이 그동안 쿠팡하고 경쟁을 하다 많이 힘들어졌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사업들을 인수를 해가지고 사이즈를 키운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사이즈를 키울 때 여기서 잠깐 밖으로, 그러니까 얘기를 잠깐 한번 살짝 밖으로 나가 보면은 그 여기서 제가 좀 되게 주목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에 상품을 빼고 있는 회사들이 여행사라는 측면을 좀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여행사 그 회장님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그때 여행사 회장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자기가 제일 두려워하는 돈은 고객 돈을 다른 데 쓰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여행사도 그러니까 구매자가 돈을 엄청나게 이렇게 돈을 내잖아요. 그럼 그 돈을 뭐 호텔이라든지 항공사라든지 이쪽으로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돈이 들어오는 규모가 거의 조 단위로 들어와요. 조 단위로 들어오고서 그럼 이 조 단위로 또 이게 나가잖아요. 네. 그 여행사라든지 아니면 그 뭐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로. 근데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동안 돈이 고여요. 네. 이 돈이 그 나가기 전에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눈앞에는 조 단위의 돈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고 근데 어차피 또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럼 계속 그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예. 그 돈이 보이는 겁니다. 자기 눈앞에. 근데 이거 야 1년 내내 조 단위의 돈이 그냥 내 계좌에 있는데 그거를 가만히 두면 너무 아깝잖아요. 이걸로 이제 뭐 투자도 좀 해보고. 그쵸. 예. 그래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1년 내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 그러다가 자기가 그 이제 수십 년간 여행사를 하면서 주변의 여행사들 망하는 거 보면 거의 100이면 100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 돈 뺏쓰는 순간 망한다. 네. 그러니까 언제가 됐든 결국 망하는 건 그것 때문에 망한다라는 얘기를 저는 그때 여행사 회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여행업의 핵심은 오히려 이거구나. 여기서 돈을 가지고 뭔가 운용을 하겠다는 욕심을 부리는 순간 망하는구나. 그런 건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좀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정산 시스템에 보면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 정산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좀 잘 안 된 거다. 그러니까 이거 전산만 잘 만져지면은 돈 보내드릴 거예요. 이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큐텐 쪽은 예, 시장에서 좀 의심을 하는 거는 네. 이게 그 돈을 가지고 여기저기 인수를 할 때 그 돈 쓴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최근에 그 큐텐이 위시를 인수하는 것에 기폭제가 된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 돈을 만약에 빼서 썼다면 네. 유동성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거고 거기에 대한 정황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전에 그 티몬이나 이런 데서 10%씩 그 리베이트를 해준 게 있습니다. 선불 충전금이나 상품권이나 이런 거 한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선불로 충전을 하면 거기다 10% 얹어드립니다. 요런 거 하면은 오히려 좀 의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돈을 받아가고 보내주고 돈을 받아주고 보내주고 하는데 여기서 내가 그 물을 빼서 썼어요. 근데 이게 받아주고 나가고가 잘 안 되면은 팔지 않았어도 돈이 좀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다 10% 그러니까 은행 망하는 거랑 좀 비슷합니다. 은행이 좀 부실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뭐 특별 금리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특판 금리 드릴게요 해가지고 예금 금리 높여갖고 돈 땡기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선불 충전금 하게 되면 10% 저희가 얹어드릴게요. 그러면서 유동성을 막 확보를 하게 돼요.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업자들은 좀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10% 더 이자 해주는 거야? 라고 해서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업자들은 오히려 의심합니다. 쟤네 돈 필요한가?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축은행에서도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특판금리가 예상보다 좀 많이 높다. 그러면 저기 뭐 망한 데가 있나? 뭐 부실이 생겼나? 근데 이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홈쇼핑이라든지 유통업체라든지 이런 구조를 좀 아는 업체들이 먼저 발을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사가 쭉 뺐고, 네. 홈쇼핑들 뺐고, 뭐 GS 리테일, CJ E&M, CJ 온스타일, 현대홈쇼핑, SK스토어, 공용홈쇼핑, 홈앤쇼핑, 신세계 라이브 등 티커머스 회사들 여기 다 지금 물건 빼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지금 요거 뭔 얘기, 요것도 되게 특이한 공지인데, 네. 이게 뭐냐면은 플레이스토리라는 데가 공지를 한 겁니다. 당사로 지급되어야 할 대금 입금 지연으로 인해서 구매하신 상품의 이용이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당신이 구매한 거 안 됩니다. 네. 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 빠른 환불을 위해 신속한 취소 접수가 필요하오니 즉시 취소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요게 뭐냐면, 당신이 물건 산 거 우리한테 돈 안 줬어요. 당신 빨리 거기 팀원에다 취소해서 당신이 낸 돈 돌려받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는 돈이 절대 안 들어오니까 고객이 빨리 취소해서 돈 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그러니까 이 이슈가 왜 예민하냐면, 네. 그러니까 이게 정산 이슈가 있었던 거라고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면 망합니다. 어떤 그렇죠. 얘기인지 아시겠죠? 뱅크런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있을 거면 빨리 끊어줘야 되는 거고, 예. 진짜 문제가 없어도 이게 이슈가 되면 망해버립니다. 이게 예, 캐시플로우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이게 이 정도까지 갔을 때는 좀 문제가 좀 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머지 포인트는 한 1,000억 정도의 문제였다 그러면은, 여기는 뭐 잘못하면 몇천억 단위의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여기에 감사 의견 같은 것도 계속 안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우리가 결제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잖아요. 네. 생각보다 이게 금융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전에 그 감사 의견 안 나왔을 때 우리는 이미 큰돈 거래는 여기랑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G마켓을 성공해서 크게 정말 성공해갖고 예전에 그 이베이에 팔았던 그 성공 스토리가 제가 볼 땐 이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볼 때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야, 티몬 UMF 옛날에 잘 나가던 회사들인데 자 이게 경영 못하니까 안 되네. 내가 한번 맡아서 해보면 다시 여기 아마 내가 살릴 것 같은데 이거 뭐 가입자 수가 몇 명인데 이거 뭐 내가 쿠폰 막 뿌리고 하면서 내가 한번 살려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아마 하면서 인수하고 쫙 뭘 했던 게 아닌가. 근데 이게 트렌드님이 지나가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 어차피 지금 뇌피셜이죠. 네, 그러니까 저도 뇌피셜을 하면은 네. 이게 그렇게 여기가 인수한 데가 되게 많아요. 뭐 이제 인터파크 커머스도 인수하고 이맥스도 인수하고 티몬도 인수하고 뭐 해외에도 되게 많고 애경그룹의 AK플라자 온라인 쇼핑 뭐 AK몰도 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아까 현금 흐름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우물이 커집니다. 우물이 커지면은 이쪽에서 조금 덜 들어와도 이쪽에서 들어오고 저쪽에서 들어오고 그러면 이게 돼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서 망했다라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전략을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점점 우물이 커지고 우물이 커지면 유동할 수 있는 자금들이 많아지고 네. 이거를 만약에 나스닥에 상장을 시키잖아요. 그럼 자기 자본이 쫙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굴러가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모델이 가다가 이런 문제가 안 생기면 진짜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중간에 현금 흐름이 막히면은 사기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로를 좀 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성공하면 큰 사업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실패하면 사기 아닙니까 이거? 네. 자 여튼 지금 여기 아마 보시는 분들 가운데도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분명히 계실 텐데 혹시라도 계시면 뭐 근데 뭐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빨리 빼세요 뭐 이러기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좀. 상황은 이렇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세 번째 뉴스 이거 되게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네. KB금융 은행주 관심 없으시죠? 은행주요. 네.
은행주는 이제 내년쯤 관심을 가질 생각입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우리 올해 차트입니다. 금융주. 어유 많이 올랐네. 64%. 금융도 그렇게 가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금융 출입 한 10년 넘게 해가지고 저는 은행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은행 막 은행장님 부행장 은행장 막 이름 막 줄줄줄 외울 정도로 되게 관심 많아요. 예. 근데 굳이 은행 얘기를 안 했던 이유가 뭐 네. 특별한 이벤트도 없지만 뭐 실적 좋아봐야 뭐 주가도 안 움직이고 예. 그랬는데 이게 이제 밸류업이라는 얘기가 네.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은행이 좀 이제는 실적에 대비해서 약간 좀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그냥 이렇게 64%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어제 KB금융 실적 발표했는데 와 진짜 실적 무시무시하게 나왔더라고요. 상반기에만 거의 3조 원에 근접하는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2분기 실적이 1조 7천억,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실적 경신했고요. 이익이 예. 이렇게 났다고요? 예, 이익이. 분기에 1조 7천억이니까 네. 뭐 상반기에 3조면은 뭐 한 6조 막 이렇게 번다는 거잖아요. 그럼 6조를 버는 거 생각해 보면은 은행은 심지어 뭐 PF 얘기 나올 때 그 PF 부실도 은행은 별로 대상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가계 부채 늘고 있다? 그 얘기는 은행이 이익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여기가 심지어 상반기 실적에는 뭐 H지수 연계 ELS 손실 반영한 겁니다. 그 ELS 고객 보상을 한 8,600억 정도 충당 부채로 잡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영업이익이 거의 3조 가까이 났었고요. 네. 뭐 오늘 상세하게 소개할 시간은 안 됐으니까 그러면은 이 돈 가지고 뭐 하냐? 그럼 은행만 좋은 거가 예전에 은행만 좋았죠. 네. 배당을 배당을 못 하게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분기 배당하겠다고 해서 또 배당 발표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분기 배당이 791원 정도 되니까 이게 주당 791원의 분기 배당이니까 네. 대충 1,600원 정도 된다고 치고 반기에 네. 그러면 한 3,200원 정도 된다 치면은 거의 4%가 넘습니다. 배당 손익이. 네. 은행에다 예금 넣는 것보다 배당 받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건 이제 이번 해 그런 거 아니에요? 매년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거의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요? 배당할 수 있으면. 근데 그거에 더해서 2월 달에 3,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4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하겠답니다. 네. 그러면 총 주주 환원율이 지금 37.7%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순이익이 있으면 단기 순이익에서 얼마나 나눌래? 라고 했을 때 그 번 돈의 37.7%를 나눠준다는 겁니다.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주는 것도 있고 손익으로 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배당은 현금으로 꽂아주는 거고 네. 자사주 소각까지 하는 거니까 그럼 주주 환원율이 여기서 더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러니 은행주를 막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게 된 거고 거기서 이제 64%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게 된 거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제일 크게 변한 업종이 금융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금융주. KB만 그러진 않을 거고 아마 뭐 5대 지준이 아니면 뭐 은행들 다 대체로 성적들은 좋겠네요. 그죠? 그렇죠. 특별히 뭐 KB가 뭐 어마어마하게 뭘 잘한 건 아닐 테니까. KB가 일단 제일 잘하기도 하고요. 했었어요. 예. 근데 나머지 뭐 상황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괜찮겠죠, 뭐. 네. 그래서 은행주들이 주가도 이미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 주주 환원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됐다. 근데 이제 아마 대부분의 시중 은행들은 외국인 지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도 하죠. 네. 뭐 이렇게 따박따박 주는데 외국인이나 기관 입장에서 안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예. 쌀 때 살 걸 뭐 이런 생각은 예전에 했었었죠. 근데 지금 또 주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러니까 네. 투자 방식, 그러니까 자기 투자 성향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는데도 시가 배당률이 1%가 넘거든요. 분기 기준. 그러면은 다른 회사들에 비해 굉장히 높은 편인 거죠. 안 팔고 4%잖아요. 배당 수익만. 예. 안 팔고도. 예. 알겠습니다. 그 증권사들도 괜찮아요? 증권사도 좋았습니다. 증권사도 올해 괜찮죠. 예. 실적들이 괜찮을 것 같은데 제일 큰 데가 어디입니까? 일단 증권사들 가운데. 증권사들 보통 다 크죠. 뭐 미래에셋도 미래에셋, 크고 키움. 삼성, 뭐 거기 저 KB 뭐 이런 데가 크죠. 소매 쪽은 키움이 좀 크죠. 소매는 키움이 크죠. 그렇죠. 예. 그래서 키움 투자 트렌드 언박싱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7월 26일이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아볼 기회를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그래서 투자 트렌드 언박싱, 투자 트렌드가 과연 그럼 이 앞으로는 어떤 것들이 올 것인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미리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요. 뭐 반도체, 2차 전지 산업 등등에서 이런 걸 이제 대체하는 또 다른 뭐 집중 투자하는 새로운 ETF 등등. 왜냐하면 이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제 앞으로 큰 트렌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이런 거 해서 김프로님 나오시고요. 또 명민준 앵커, 이효영 교수, 정성인 부장 등등과 함께 이번 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투자 트렌드 언박싱 요거 꼭 놓치지 마시고 요거 할 때 그냥 보시기 좀 애매하니까 커피도 저희가 또 시원하게 네, 그날 수백 잔을 또 준비를 했으니까 네, 여러분들 금요일 아침 방송 놓치지 마시고 그날은 꼭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키움 투자 트렌드 언박싱 7월 26일 금요일 아침 9시입니다. 어차피 뭐 그날 아침도 다 여기 계신 분들 또 이어서 봐주실 테니까 뭐 그것만 또 까먹지 않고 있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럼 권순우 팀장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예.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